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Range the Independence Drive Modularity in Biological Inspired Reprezentation에 대한 논문을 발표할 배우빈 기념 후 서영석, 유영원, 이동훈입니다. 네, 저는 섹션 1 인트로덕션을 먼저 맡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험 결과보다는 이 논문이 어떤 컨셉을 가지고 가는지, 이런 흐름들, 그다음에 논문에 있는 단어들이 좀 생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먼저 잡고 가려고 합니다. 이 논문의 주제는 결국에 모듈러리티와 믹셀렉티브 중에서 어떤 형태의 신경세포 연결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모듈러리티랑 믹스가 어떤 것인지 먼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모듈러리티 정의는 그러니까 솔시스가 아니죠. 하나의 솔스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신경세포를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논문에서 들고 있는 예시는 오리엔테이션 셀렉티브 셀과 그리드 셀인데 그리드 셀은 앞선 논문에 설명 많이 했으니 오리엔테이션 셀렉티브 셀만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저희 눈앞에 흰 도화지에 제가 수직선과 수평선을 그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시각 피질에서 그 수직선에만 강하게 반응하는 신경세포가 있고 수평선에만 강하게 반응하는 신경세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각도별로 나눠줘서 그 특정 신경세포는 특정 각도에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는 결국에는 특정 각도에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하나의 소스에서만 반응하는 뉴런이다. 그래서 모듈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가 반대로 그 다양한 그러니까 베리어블에 대해서 적절하게 혼합된 형태로 반응하는 형태인데요. 당연히 이제 선형일 수도 있고 비선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전전두엽에 있는 세포들이 나오는데 앞서 말한 모듈러 같은 경우가 이제 고전적인 뇌과학에서 강조했던 부분이라면 최근에는 이제 인지기능, 기억기능 등등 이런 고등인지 기능 연구가 발전하면서 믹스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시각의 예시를 들었으니 좀 더 연장을 지어서 이 PFC 셀이 특정 이미지를 보았을 때 이 이미지를 기억할지 안 할지는 그 상황과 맥락과 내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판단이 먼저 선행된 이후에 그 다음 후에 PFC 셀이 반응하게 됩니다. 즉, 이는 특정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같은 자극을 주어도 다른 반응이 날 수 있다. 즉, 다양한 자극을 종합해서 반응을 하는구나.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밑에 인공신경망 그림을 넣어놨는데 그 인공신경망은 뭐 기본적으로 소스, 그다음에 사이사이에 히든 스테이트 뉴런들 사이에 가중치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가중치가 하나 뒤에 있는 레이어마다의 뭐 소스나 각 뉴런이 하나씩만 연결돼 있으면, 그러니까 나머지 가중치는 다 0이고 하나만 1이고 이러면은 모듈러 하겠지만 일반적인 인공신경망 같은 경우엔 다 믹스한 형태로 각각의 가중치를 다 가지고 있을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믹스 뉴런이겠구나, 아티피셜 같은 경우엔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모듈러리티인지 믹스렉티브인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살짝 다가오실 때 이해할 수 있는 게 처음 들었을 때는 결국에는 그러면 셀 자체가 모듈러 한지 믹스렉티브인지 결정되는 게 아니냐. 뭐 예를 들어서 귀리셀은 모듈러 한데 여기서 왜 갑자기 믹스를 따지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런 세포의 특성 혹은 뭐 이런 자극의 특성을 넘어서 음, 특정 세포가 뭐 모듈러 한지 믹셀렉트한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결정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보자. 이런 형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모듈러 한지 믹스 한지를 특정 조작 변이를 사용해서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해야 그 경계점을 찾을 수 있겠죠. 이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실제 신경세포를 가지고 하기보다는 artificial 뉴런을 사용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게 시뮬레이션 하기도 편하고 결과도 즉각 제가 확인할 수 있겠고, 사실 신경세포를 이렇게 바꾸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가중치 자체를 artificial 뉴런을 사용해서 대부분의 시뮬레이션 전개하게 됩니다. 근데 artificial 뉴런이 혹시 익숙치 않으실까 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준비해왔습니다. 왼쪽에 포뮬러를 보시면 이제 하나씩 읽어드릴 텐데 ZJ가 이제 뉴런입니다. S1과 S2가 이 논문에서 말하는 소스 혹은 스티뮬러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처럼 두 가지의 소스가 뉴런에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연결하는 그때 값을 저희가 가중치 W라고 표기하게 됩니다.
근데 옆에 보시면 이제 플러스 BJ라는 값이 있는데 이 BJ는 이제 입력과 상관없이 유련이 어느 정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수값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논문에서 넌 네가티비티를 관장하게 되는데 넌 네가티비티란 성질을 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그 섹션 2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지만 어, ZJ가 앞서 말했듯이 신경세포 값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값 자체가 0 이하가 0보다 작아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ZJ가 신경세포 활성화 값인데 음수만큼 활성화했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물학적으로 플라우시블하다, 생물학적으로 가능성 있는 모델이다라는 것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넌 네거티비티 성질 바이어스를 통해서 넌 네거티비티를 주곤 합니다. 네, 마지막은 액티베이션 펑션인데 이런 식으로 인공신경망을 지속적으로 거쳤을 때 마지막 아웃풋을 만들어줄 때 액티베이션 펑션 안에 지금까지 나왔던 ZJ 값을 한번 넣어줌으로써 아웃풋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앞선 포뮬러를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 선형 모델에서 이제 비선형성이라는 앞선 포뮬러만 보게 되면은 이제 선형성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제 비선형성을 추가시키기 위한 요소로도 이 논문에서 사용을 합니다. 이 논문은 참고로 탄젠트 하이퍼볼릭이랑 밸류 함수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 자체가 뭐 조작변이 된다 이런 것보다도 좀 자연스럽게 논문에서 녹아든 느낌이 있어서 아 이런 함수가 있구나 정도로 해도 하셔도 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간단한 설명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과거 이론, 그 이런 모듈러와 믹스에 대한 이론이 처음 의문이 제기된 게 아니라 이 연구를 하신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연구되었던 논문이 이제 연구에서 해서 기존 연구 논문 중에 나왔던 주제가 이제 뮤추얼 인디펜던스라는 내용이고 이걸 이제 range of source variable이라는 새로운 이론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이제 증명을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일반화에 대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range of source variable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이거에 대한 컨디션을 spread sufficient condition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것이 필요 충분 조건 range of source variable과 이제 modularity 혹은 mixed 이것 둘이가 필요 충분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섹션 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섹션 2에서 증명된 내용을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 앞서 말씀드린 액티베이션 사용해서 넌 리니어티한 상황에도 제너럴라이즈 시키는 게 섹션 3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퀀셜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제 RNN에서도 이제 이런 스프레스 피션 컨디션을 사용했을 때 똑같은 형태의 결과가 나온다. 이걸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마지막으로는 실제적인 뉴로사이언스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비교로 해석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서 이론으로 해석되기 어려웠던, 뭐, 구이드 셀, 나중에 피겨 섹션 5에서 잘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구이드 셀 자체가 믹스드한 비헤비도 보이고, 이제 모듈러한 비헤비도 보이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지? 이런 의문들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 이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1번으로 돌아와서 이제 뮤추얼 인디펜던스가 어떤 것이냐 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은 제 밑에 수식을 좀 성의 없게 적어놨는데 그 PS는 이제 소스의 이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소스의 디스트리뷰션이 그 각각의 세부 소스가 단순 곱해진 형태로 나타난다면은 이거는 스태티스컬하게 인디펜던스한 상황인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단순한 고등학교 수학 수준에서 그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할 때 두 확률을 곱하면은 그건 둘이 독립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가장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태티스컬 인디펜던트랑 레인지 인덱스가 뭐가 다르냐 좀 혼동이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예쁘게 그려봤습니다. 왼쪽 그림부터 보면은 X1이라는 스티뮬러스 혹은 소스가 있고 X2라는 Y축 소스가 있습니다. X1은 뭐 0부터 10이라고 하고 X2는 0부터 4까지 가능하다고 합시다. 만약에 스태티스컬하게 인디펜던트한 경우라면은 X1이 0일 때 X2는 0부터 4가 다 되고 X1이 또 1일 때 X2는 0부터 4가 다 되고 이런 식으로 전혀 연관이 없이 독립된 형태로 소스를 가져갈 수 있게 된다면은 그 왼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직사광형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X1과 X2에 있는 조합들이 0,0, 0,1, 0,2, 다시 또 1,2, 2,2, 2,3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된다는 뜻이죠. 이런 것을 스태티스컬하게 인디펜던트하게 하다고 합니다. 그럼 스태티스컬 디펜던트한 경우에는 당연히 제한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오른쪽이나 중간에 있는 그래프처럼 그 x1에 따른 x2가 한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은 뭐 x1이 뭐 특정 값일 때는 x2가 특정 값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완벽하게 스태티스컬하게 디펜던트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존 히스토리컬한 이제 예전 논문에서 보면은 뭐 히스토리컬해서는 아니구나. 그래서 그 논문에서 보면은 스태티스컬하게 인디펜던트 하면은 모듈러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주장하는 거는 스태티스컬 인디펜던트 한 건 모듈러한데 레인지 인디펜던트도 모듈러하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제너럴한 컨디션을 제외할 수 있다. 레인지 인디펜던트는 무엇이냐? 그 두 번째 그림과 세 번째 그림 비교하면 알 수 있는데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결국에 이 되는 X1과 X2의 그 순서상들을 집합을 해놓은 것이 제가 그림 색칠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당연히 비어 있는 곳은 있습니다. 스태티스컬하게 디펜던트 하니까. 근데 이 직사각형 원래 기존 직사각형의 극점들, 꼭지점들을 봤을 때 꼭지점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범위를 이제 충분하게 보존하고 있다. 범위에 대해 상관없이 스태티스컬, 스태티스컬하게 디펜던트 하지만 범위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의미이고, 맨 오른쪽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은 이제 꼭지점 자체가 사라지는데, 맨 왼쪽 위쪽이랑 오른쪽 아래 꼭지점이 사라지고, 직선 형태로만 존재하는데, 이러면 이제 익스트림한 포인트들, 그러니까 이런 꼭지점들에 대한 레인지가 훼손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 수학적인 증명과 수학적인 표현은 섹션 2에서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중요성은 결국에는 기존 논문에보다 훨씬 더 제너럴 컨디션을 이제 컨디션으로 얘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는 이제 비선형성적인 모델에서도 이 이론을 활용할 수 있고 기존에 해석되지 않던 바이올로지컬 데이터도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결국 이런 믹셀렉티비티와 이런 모듈러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서 기존에 존재하던 믹스드와 이제 모듈러에 대한 기준보다 조금 더 나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이점을 갖습니다. 의의를 갖습니다. 이런 각각의 의의는 구체적인 실험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김현 선생님이 해주실 겁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발표자 김현우입니다. 아까 이동원 선생님께서는 인트로덕션에서 모듈러리티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믹스드 그런 뉴런에 설명해 주셨는데, 섹션 2에서는, 바이올로지컬 인스파이어드 된 리니어 모델에서 모듈러리티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또 어떤 조건에서 모듈러리티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한번 지켜볼 예정입니다. 우리의 뇌는 외부 정보, 즉, 소스를 받아들여서 뉴런의 활동이라는 그런 레이턴트 형태로 압축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그런 레이턴트 정보를 다시 복원해서 소스를 복원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는 원본을 압축했다가 복원하는 오토 인코더 구조와 매우 유사합니다. 저희는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대응 관계에 주목을 해서 해당 그림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소스를 S, 레이턴트 뉴런 인코딩을 Z로 표현하는 AE 모델로 리니어 AE 모델로 모듈러리티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모델은 바이올로지컬 인스파이어 됐기 때문에 두 가지 핵심적인 바이올로지컬 컨스트레인트를 따릅니다. 첫 번째, 넌 네거티비티와 두 번째, 에너지 에피션시입니다. 넌 네거티비티는 아까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그러니까 레이턴트 Z인 뉴런의 파이어 레이트는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Z는 양수값을 가져야 된다. 0을 포함한 양수값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에너지 에피션시는 뇌는 정보 전달에 드는 총 에너지를 항상 최소화해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를 모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소스를 Z로 압축하는 파라미터 W와 그 다음에 그 압축된 정보인 레이턴트 Z의 총 크기를 낮춰야 합니다. 이를 모델에서는 넌 네거티비티는 렐로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그 다음에 에너지 에피션시 관점에서는 웨이트 디케이로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리니어 오토 인코더를 보고 있기 때문에 렐루란 액티베이션 펑션 대신 바이어스에 대한 바이어스를 통해서 Z가 항상 양수다라는 조건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인트로덕션에서 믹스드와 모듈러에 대한 정의를 설명했지만 이해를 위해서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리면 오토 인코더라는 모델이 가질 수 있는 모델의 와이트 형태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믹스드와 모듈러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듈러 누려는 하나의 누련 Z가 하나의 소스 S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식에서 볼 수 있다시피 J''은 S1에 대한 소스를 담당하고 S2는 전담하지 않기 때문에 S2에 대한 파라미터는 0으로 측정이 되어서 아예 항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고요. Z''은 반대로 S1이 0이 돼서 S2만 전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믹스드 뉴런에서는 S1, S2를 모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파라미터 또한 W1, 2 모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까 바이올로지컬 컨스트레인트에서 넌 네거티비티의 성질을 이용하면은 Z는 항상 양수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바이어스 B는 가능한 여러 가지 소스 값들 중에서 가장 최악의 음수 신호가 들어와도 이를 상쇄할 수 있을 만큼 바이어스는 커줘야 됩니다. 따라서 바이어스에 대한 항은 그런 W 트랜스포즈 S에서 미니멈에서 마이너스만큼 정의가 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이런 모델은 어쨌든 믹스드를 선택할 것이냐 모듈러를 선택할 것이냐 두 가지 선택이 나뉘게 되는데 믹스드에 드는 에너지보다 모듈러에 드는 에너지가 더 작다면 모델은 모듈러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모델에 드는 에너지, 즉 로스를 최소화할 것이며 로스는 웨이트 로스와 레이턴트 Z의 로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라벨과의 로스는 없는데 섹션 2에서는 완벽하게 어토인코더하는 모델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라벨에 대한 로스는 없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최소화되었을 때 그때 파라미터나 레이턴트 해가 믹스드인지 모듈러인지 알아봄으로써 어떤 조건에 따라서 믹스를 선택하는지 혹은 모듈러를 선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있는 식에서 오른쪽 항인 파라미터에 대한 에너지 로스는 가중치 로스 손실은 그러니까 웨이트 로스는 항상 모듈러일 때 최소가 됨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수학적으로 소도 인버스 성질 때문에 모듈러일 때 항상 최소가 됨이 알려져 있고 반면 레이턴트 Z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Z의 로스에 따라서 만약 Z 로스도 모듈러일 때 최소라면 웨이트도 모듈러일 때 최소를 가질 거고 레이턴트도 모듈러일 때 최소를 갖기 때문에 이 모델은 모듈러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Z 로스가 만약에 모듈러일 때 최소를 갖지 않는다면은 웨이트 로스가 모듈러일 때 최소를 갖더라도 Z에서는 갖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믹스드를 선택하게 되는 결과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알아봐야 될 점은 믹스일 때 드는 에너지, 그러니까 믹스일 때 그 레이턴트 Z의 로스, 그 다음에 모듈러일 때 로스, 그것을 값을 비교해서 언제 클지 알아보자를 하는데요. 이게 에너지 차이를 계산해서 정리하면은 놀랍게도 공통항은 모두 사라지고 바이어스에 대한 항과 그 다음에 그 소스 간의 상관관계 항만 남게 됩니다. 맨 아래에 있는 식인 theorem 2.1에서 볼 수 있다시피 Z 믹스가 Z 모드보다 크게 될 조건은 즉 그러니까 믹스를 선택했을 때 드는 에너지가 모듈러보다 크게 될 경우 즉 이 경우에는 모듈러를 선택하게 될 것인데 텐데 그러한 조건은 바이어스의 항과 S 간의 상관관계 항으로 이루어진 부등식과 동치입니다. 저번 슬라이드에서 보였다시피 그 부등식 오른쪽에 있는 부등식에서 바이어스 J는 믹스드일 때 그 바이어스이고 Z 프라임, 더블 프라임은 모듈러일 때 각각의 바이어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에너지 차이에 대한 지금 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오른쪽에 이런 복잡한 부등식이 데이터 분포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등식을 기하학적으로 해석한 것이 바로 이 논문의 핵심 결과인 theorem 2.2입니다. 이 복잡한 부등식은 사실 데이터가 이루는 경계선이
특정 타원을 완벽히 감싸고 있는가를 라는 질문과 동치입니다. TLM 2.1에서 상관관계항을 지금 오른쪽으로 넘겨가지고 이를 W 트랜스포즈 FW로 정리를 하고 이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다 보면은 우변인 W 트랜스포즈 FW는 법선 벡터 W에 대한 타원 E의 접선과 원점과의 거리로 나타나게 되고 좌변은 소스가 W 방향으로서의 거리로 나타나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우변은 지금 위에 원래 복잡하던 바이어스와 소스 간의 상관관계항이 오른쪽은 W와 X와의 내적값, 그다음에 왼쪽은 W와 소스 S 간의 내적값으로 그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 타원과의 내적값, 즉 타원과의 내적값이라면 우변을 말하죠. 타원과의 내적값과 소스 간의 내적값을 비교하는 것은 타원과 컨벡스 홀, 즉 컨벡스 홀이라면 데이터를 감싸는 외곽선과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오른쪽 그림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이때 소스는 파란색 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지금 타원 E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접선으로 이루어진 이런 타원 E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컨벡스 홀은 데이터 소스를 감싸고 있는 외곽선이라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컨벡스 홀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이때 지금 소스에 따라서 타원 E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 분포를 가졌을 때 이 모델은 모듈러리티를 가질지, 즉 해당 부등식이 성립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부등식이 모든 W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러한 W를 상정한다면 지금 우변에 대한 부등식에서 우변 W 트랜스포즈 X는 지금 빨간색 벡터의 크기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좌변은 지금 W 방향과 소스의 그 내적값이기 때문에 그중 최대값을 찾아보면 여기입니다. 이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부등식이 성립을 안 하게 되는 W가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등식은 지금 현재 성립하지 않은 거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분포를 가진 모델의 경우, 모델은 모듈러리티가 아니라 믹스드의 누런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컨벡스 홀이 타원 1을 지금 데이터 분포에 따라 결정되는 타원 1을 완벽하게 포함하면 부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모듈러 에너지가 더 작을 거고, 그러면 모듈러리티를 선택할 것입니다. 만약에 타원의 일부가 컨벡스 홀을 삐죽 나오게 된다면, 만약 지금 이 그림처럼 부등식이 깨지는 W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델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믹스드 모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현재 실제 실험으로서도 나타났는데요. 위쪽 행에서는 지금 데이터가 지금 점으로 이루어져서 주황색으로 이루어진 컨벡스홀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분포에 따른 타원이가 정의가 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컨벡스홀이 타원을 감싸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해당 부등식이 성립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모듈러티가 성립해야 된다고 이론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실제로 그런지 한번 봐보면 위쪽 행에서 가운데를 보게 되면은 현재 S1을 담당하는 W1과 W2의 크기가 지금 둘 중 하나는 무조건 0이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아까 맨 처음 인트로덕션에서 봤듯이 지금 현재는 모듈러리티를 보고 있는 결정한 상태입니다. 그중 주황색 누런에 따른 지금 히트맵을 보게 되면 지금 S1에 따라서만 지금 히트맵 값이 변하지 S2에 따른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황색 누런은 지금 S1에 해당하는 지금 누런인 걸 알 수 있고요. 만약 여기서 데이터 한 점을 빼서 만약 그 왼쪽 코너에 있는 점을 하나 빼서 컨벡스 홀이 타원을 지나치게 즉 타원이 컨벡스 홀을 지나치게 넘치게 만든다면 해당 분홍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믹스드를 선택해야 되는데 실제로도 지금 W1과 W2를 둘 다 담당하고 있는 좀 주황색 뉴런 같은 게 등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히트맵도 여전히 대각선으로 두 가지 S1, S2를 나타나고 있는 걸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고차원 데이터, 지금 현재까지는 S1, S2 지금 2차원 데이터에서 다루고 있는데 고차원 데이터에서는 매번 타원과 컨벡스호를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훨씬 더 간단하고 실용적인 충분 조건을 제시하는데요. 인트로덕션은 설명했던 레인지 인디펜던스와 그다음에 스태티스티컬 인디펜던스의 차이를 설명해 주셨는데 레인지 인디펜던스의 구체적인 정의는 여기서 나옵니다. 소스 S1과 어쨌든 소스 간의 그런 데이터가 동시에 최소값을 가질 수 있느냐입니다.
만약에 소스라 S가 레인지 인디펜던스 하다면, 즉 동시에 최소값을 가질 수 있다면, 저번 아까 설명했던 바이어스 J가, 그러니까 믹스드 뉴런의 바이어스인 BJ가 미니멈이 지금 두 개를 쪼갤 수 있기 때문에 믹스드 뉴런의 바이어스는 그냥 모듈러 바이어스의 그냥 단순 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믹스드 레이턴트 Z의 L2놈과 모듈러 레이턴트 Z의 L2놈을 비교하게 되면은 어, 믹스드 뉴런은 그냥 모듈러 에너지의 그냥 단순 합이기 때문에 무조건 L2놈은 믹스드 에너지가 더 크게 될 것이고요. 이는 항상 모듈러티가 성립함을 말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가 레인지 인디펜던트 하기만 한다면 믹스드는 항상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모델은 항상 모듈러리티를 선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피겨 A를 보면은 지금 현재 위쪽 행에서는 S1, S2의 데이터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요. 위쪽 행에서 오른쪽은 지금 주황색은 S1만 모듈러 누런이 담당했을 때 나타나는 에너지 크기이고, 보라색은 S2만 담당했을 때 모듈러 누런이 나타나는 로스 크기입니다. 지금 가운데 행을 보시면은 지금 정사각 렉탱귤러한 소스 분포가 나타나게 되는데, 빨간색 점은 지금 레인지 디펜던스를 담당하는 점입니다. 즉, 왜냐하면 S1이 최소일 때 S2도 최소이기 때문에, 만약 이 점이 존재한다면 아까 설명했듯이 믹스드 뉴런의 에너지 로스는 그냥 모듈러 에너지의 단순 합이기 때문에 지금 초록색 넓이처럼 그냥 보라색과 주황색을 단순히 합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빨간색 점을 없애게 될 경우 더 이상 레인지 인디펜던스 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모듈러 에너지 합보다 좀 더 작아지는 에너지 세이빙이 일어나서 지금 이 데이터의 분포의 경우 믹스드 뉴런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피겨에는 지금 이 이론이 기존 연구, 즉 statistical independence와 비교했을 때 어, range independence가 더 좋은 모듈러리티에 예측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들은 statistical independence가 모듈러리티를 결정짓는다라고 보았는데, 오른쪽 그래프에서 통계적 독립성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니까 통계적 상호 의존성을 나타내는 normalized source multi information, 즉 NSI가 값이 커질수록 독립성은 낮아지고 상호 의존성은 높아지게 되는데요. 지금 NSI가 높아짐에 따라 여전히 모듈러 누런이 분포한 걸 봐서 해당 NSI 지표는 그렇게 좋은 설명력을 갖지 못하고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아까 믹싱 에너지 차이, 그러니까 믹스드 로스와 모듈러 로스의 차이를 나타낸 가로축을 보게 되면은, 믹싱의 에너지가 0일 때는 단순히 모듈러를 선택하지만 믹싱 에너지가 더 낮아질수록, 즉 차이가 커질수록 점점 그런 믹스드 뉴런을 선택한 뉴런들이 많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흥미로운 점은 지금 부등식이 성립하면은 모듈러리타라는 그런 모듈러냐 믹스드냐 지금을 결정하는 지금 바이너리 프레딕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등식이 얼마나 깨졌는가, 지금 믹싱 에너지의 차이가 커질수록 뉴런이 얼마나 많이 믹스됐냐, 그러니까 뉴런이 얼마나 혼합되었는지도 강력한 비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등식이 얼마나 깨졌는지, 그러니까 에너지 차이가 많이 날수록 믹스된 뉴런 수도 많이 늘어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섹션 2에서는 뉴런의 모듈러리티를 결정하는 거는 데이터의 스태티스틱 인디펜던스가 아니라 데이터 분포에서 극단적인 코너가 존재하는지, 즉 두 소스가 모두 최소값을 가지고 있는 레인지 인디펜던스가 모듈러리티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섹션에서는 지금 현재에서는 리니어 AE 모델을 상정하고 했는데, 다른 모델에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 발표 전환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네트워크에서도 예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기 전에 이 그래프를 해석하기 위해서 그래프의 변수들을 먼저 확인해 볼까 합니다.
일단은 X축에서는 방금처럼 봤던 것처럼 그 NSI라는 분포를 사용하게 됩니다. NSI라는 이제 Normalized Source Inverted Information이라고 결국엔 소스에 스태티스컬하게 얼마나 연결돼 있는지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0이면 0일수록 스태티스컬하게 인디펜던트한 거고 X축으로 커질수록 스태티스컬하게 디펜던트한 소스이다. 그러니까 스태티스컬함과 소스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Y축 그래프에서 Y축의 변수로 들어갈 것은 C인포엠이라고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사용해서 계산을 한 건데 모듈러리티를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 방법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발표 시간상 생략상 제가 생략했습니다. 1.0에 가까울수록 완전하게 그 모듈로 한 것이고 1.0에서 내려갈수록 믹스드한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그 오렌지색 그래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X축으로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즉 소스가 스태티스컬하게 디펜던트하게 될수록 믹스드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런 형태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익스페리먼트 세 가지 정도의 실험을 해볼 건데,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돌릴 건데, 첫 번째가 이제 what where regression이고, 이건 슈퍼바이스 태스크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선 섹션 2는 이제 리니어 오토 인코더라고 하면은 두 번째는 넌리니어 오토 인코더입니다. 렐루 밸류를 사용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QLA라는 그 모델인데, 이건 이제 이삭 3D라는 이제 실제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해서 최근 모델로 이제 앞선 이론을 실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형태로 세 가지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요. 그 세 가지 다 동일한 결과를 띠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를 중점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험 세팅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추가돼야 되는 게 이게 어떤 상황이냐. 자, what where regression이라는 게 어떤 태스크냐를 먼저 제가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9 곱하기 9 픽셀에서 한 픽셀만 색깔을 칠합니다. 이 색깔에서 지금 이 9 곱하기 9를 9개로 먼저 등분을 하고 왼쪽 2부터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 지금 제가 그린 화면에 있는 검은색은 두 번째 정사각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두 번째 정사각형 내에서 또 9개로 분리가 되는데 그 이제 스몰한 이제 작은 정사각형이죠. 이 작은 정사각형에선 네 번째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4,2 좌표인데 그 각각의 좌표가 지금 마치고 웨어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웨어 리그레이션은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지 결국엔 그냥 9 곱하기 픽셀에서 하나를 정해놓고 이 XY 좌표 값을 확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사각형 9개 중에서 두 번째 있으니까 2, 와시. 그 다음에 이 중간 사각형 내에서 작은 정사각형에 네 번째 있으니까 웨어는 4. 그래서 2, 4 이런 좌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일 수 있는 게 지금 B에서 위쪽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오렌지색, 초록색, 보라색 이렇게 있는 것이 소스에 대한 것입니다. 다 색칠이 되어 있으면은 이건 정상적으로 소스가 다 있는 것인데 보시면은 하얀색으로 빵꾸가 뚫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하얀색 빵꾸는 저희가 의도적으로 소스에 대한 디펜던트 값을 높이기 위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소스에 대한 손상을 준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보시면은 뭐 왼쪽 아래쪽이 이제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이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쪽에 있는 소스를 이제 드롭아웃 시킨 거고요. 초록색 같은 경우엔 다이고널하게 있는 그 다이고널한 인풋에 대해서 소스에 대해서 그 얘들에 관련된 것만 이제 가중치를 높여서 그러니까 곱하기를 해서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다이고널하게 드롭아웃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가냐면 처음에는 중앙에 있는 하나가 드랍이 됐다가 지금 이 B에 있는 마지막 그래프가 이제 시간차순인데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위에 있는 게 오렌지색이고 두 번째 있는 게 이제 보라색이고 마지막에 있는 게 초록색입니다. 지금 보시면 앞선 섹션 2를 보셔서 알겠지만 섹션의 첫 번째 오렌지색 같은 경우 지금 제 위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너가 손상이 되면서 타원 구조에 들어갈 수 없는 형태로 가겠고 중간에 있는 이제 보라색 같은 경우나 이제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그 물론 스태티스컬하게 코릴레이션이 더 생기고 있고 디펜던트하게 생기게 있지만 그 레인지 자체가 손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그래서 결과가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오렌지색 그래프의 경우에는 스태티스컬하게 증가하면, 그러니까 X축으로 가면 갈수록 극심하게 믹스드한 경향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나머지 보라색이랑 초록색 같은 경우는 물론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그 정도가 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B 그래프에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더 해드리자면은 이 첫 번째 위에 거가 소스이고 밑에 거가 이제 뉴런얼 파이어링입니다. 만약에 모듈러 하다면은 그 소스 쪽에서 하나가 훼손되었으면 그 하나만 이제 파이어링이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서 훼손이 덜 됐을 때를 확인해 보시면은 하나가 사라지면 그 밑에 파이어링도 하나 정도 사라지게 되는데 우리가 맨 오른쪽 좀 훼손이 많이 된 경우로 보면은 훼손이 많이 된 맨 오른쪽에서 주황색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너가 많이 손상을 당했는데 이 코너에 있는 부분에 대한 뉴런 파이어링 웨이트가 손상을 받은 게 아니라 오른쪽 위 모서리까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그 사라진 경우에만 그대로 사라진 소스에 대해서 사라진 소스에 대한 그거에 연결이 된 뉴런만 파이어링 웨이트가 바뀐 것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아 여전히 모듈러 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구나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리컨트 네트워크에 대한 건데 그 윤정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섹션 4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섹션 4는 이제 Modularization and Biologically Inspired Recurrent Networks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제 이전까지 저자들은 이제 Statistical Independence가 이 Modularization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전 논문이 있었는데, 이제 섹션 1, 2, 3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Range Independence라고 하는 개념이 곧 이 소스의 Range Independence가 히든 스테이트의 이 머듈라이제이션을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스태티스티컬 인디펜던스는 각각의 샘플이 IID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스태틱한 베리어블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제 레인지 인디펜던스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스태틱한 베리어블이 아니라 이제 그 소스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트라젝토리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다이내믹한 그런 모델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RNN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제 리니어 어토인코더하고 리니어 RNN을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리니어 어토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어진 S1, S2라는 스태틱 베리어블이 이제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쳐서 Z라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Z라는 것이 또 affine transformation을 거쳐서 S라는 것을 다시 복원을 해낸 형태였고, 이제 Z는 0 이상인 제약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게 리니어 RNN 같은 경우에는 이 S1, S2가 코사인 오메가 1t, 사인 오메가 1t, 코사인 오메가 2t, 사인 오메가 2t라는 정연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소스들에 대해서 한 번의 어바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 각각의 타임 스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업데이트를 시켜주고 결과적으로는 코사인 오메가 1t와 코사인 오메가 2t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고 제가 여기서 이제 누락을 했는데 GT라고 하는 것이 리니어 어토인코더 왼쪽과 마찬가지로 0 이상이어야 한다는 non-negativity constraint가 있어서 positive RNN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풋으로 준 것은 이 오메가 1과 오메가 2의 진동수를 가지는 펄스 펑션을 넣어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던지는 질문은 이렇게 모델링된 RNN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의 히든 스테이트인 GT가 언제 모듈러 할지 혹은 믹싱을 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은 곧 오메가 1과 오메가 2의 비율에 따라서 얘네들의 소스 디스트리뷰션이 달라지고 이 소스 디스트리뷰션을 보게 되면은 모듈러리티와 믹싱을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선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이제 공명 진동수를 가지는 하모닉스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코사인 4t가 코사인 4파이t는 2 코사인 제곱 2파이t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2차 함수로 표현이 되니까 저렇게 이제 소스 디스트리뷰션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코사인 오메가 1t와 코사인 오메가 2t 이 비율이 만약에
무리수거나 혹은 유리수인 경우에는 무리수인 경우를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각각의 파동들이 절대 겹치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정사각형 형태로 음, 레인지 인디펜던스를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오메가 1하고 오메가 2의 비율이 라셔널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주기성이 있지만,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은, 저기 코너가 이제 이 믹싱과, 저 빨간색하고 파란색 선들이 곧 머듈러 믹싱 바운더리에 해당이 되는데, 그 선보다 아래에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메가 1하고 오메가 2가 이래셔널하고 라셔널한 비율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 모듈러 믹싱 바운더리보다 아래의 데이터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섹션 2에서 이야기하셨던 이 B1 제곱 플러스 B2 제곱이 이제 전체 만약에 믹싱이 되었을 때의 바이어스인 B 제곱보다 작아지는 현상, 즉 모듈러리티를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고, 할모닉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이제 그 아래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믹싱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 머듈러리티를 여기서는 이 패스 포리어 트랜스포임 값으로 확인을 해보는데요. 이 가운데 있는 로우가 곧 그 한 싱글 뉴런의 주파수 대역을 파워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메가 1하고 오메가 2의 비율이 이래셔널한 경우에는 하나의 소스 진동수에만 피크가 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할모닉스의 경우에는 오메가 1하고 오메가 2에도 피크가 있지만 이 오메가 1, 오메가 2 주변으로 어느 정도 이 파워 스펙트럼이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가장 마지막 열에 있는 여러 뉴런들에 대해서 소스 진동수에 대해서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를 색으로 표현한 이 그래프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파드트 이제 리니어 RNN 뿐만 아니라 non-linear RNN에 대해서도 이것이 작동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보는데요. 마찬가지로 리니어 RNN의 결과를 이제 모방을 해줍니다. 여기서 준 태스크는 오메가 1하고 오메가 2라는 펄스 펑션을 넣어주고 이 액티베이션 펑션은 여기서 렐로였고요. 이렇게 타임 스텝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업데이트를 해주고 음, 결과적으로 보이고자 한 것은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 2 그리고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2라는 이제 진동수를 가지는 정연파를 낼 수 있느냐에 대한 태스크였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제 코사인 오메가 1하고 코사인 오메가 2를 더하면은 이 두 파동의 곱으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non-linear한 태스크라고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오메가 1하고 오메가 2의 비율이 어떤지에 따라서 이 머듈러리티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저자들이 RNN 이야기를 꺼낸 것이 레인지 인디펜던스 개념이 곧 소스의 어떤 트라젝토리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앞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던 그리드셀이라는 것의 모듈러리티에도 이 개념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그리드셀은 각각의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각각의 리셉트 필드의 그 크기를 가지고 있는 모듈러라이즈된 대표적인 셀들이고, 네. 이 그리드셀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오른쪽 피겨의 논문의 저자들이 이 G의 이 속도 벡터, 그러니까 VT를 타임 스텝에 따라서 이제 인풋으로 넣어주고, 아웃풋으로서는 그 각각 G가 위치해 있는 그 공간을 플레이스 셀의 그 위치로 이제 아웃풋으로 넣어주면은, 그리고 이 중간 안에 있는 네트워크를 RNN으로 돌렸을 때 그 가운데 있는 레이어가 그리드셀의 모양과 유사해진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그리드셀이 결과적으로는 RNN을 통해서 모델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RNN이 모듈화를 가지는 RNN의 히든 스테이트가 이제 모듈라이즈 될 수 있는 조건이 곧 그리드셀이 모듈화 되는 이유와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어, 연결성을 가지고 이제 논문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피겨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이제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그리셀 모듈 1 그리고 모듈 2를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면 모듈
그리고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RNN 같은 경우에는 타임스텝, 시간에 따라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라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공간적인 음, 공간적인 업데이트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듈 1하고 모듈 2는 이제 모듈 1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고, 모듈 2는 훨씬 큰 프리퀀시로 공간적으로 발화를 하는 그리셀인데, 이제 가운데에 있는 플롯은 이제 다음 이 X축 방향에서의 진동수, 그리고 Y축 방향에서의 진동수를 플러스를 한 거고, 가운데 중앙에 있는 점을 원점으로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제 이들의 프리퀀시를 이제 플러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점들은 이 모듈 1 셀에 해당하는 프리퀀시들을 플롯한 것인데, 이 중앙 지점을 기준으로 적은 프리퀀시가 분산형으로 이렇게 퍼져 있다는 것을 X축 방향으로든 Y축 방향으로든 이렇게 분산형으로 퍼져져 있는 거고, 방사형으로. 그리고 이 모듈 2 뉴런 같은 경우에는 보다 큰 프리퀀시가 이제 조금 더 스파르스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원의 크기는 곧 이 프리퀀시의 그 파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모듈 1의 뉴런하고 모듈 2의 뉴런 같은 경우에는 여러 프리퀀시를 가지기 때문에 각각의 뉴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세기가 큰 이 프리퀀시를 가지고 이 소스 디스트리뷰션을 보여주면은 오메가 1하고 오메가 2의 비율이 일렉셔널 했을 때의 이 소스 디스트리뷰션과 굉장히 유사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곧 왜 그리드 셀들이 이제 모듈화를 나타내고 있는지 어느 정도 보여주는 플롯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는 오메가 1하고 오메가 2로 만들어지는 소스 디스트리뷰션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사각형만 있었다면, 이번에 이제 저자들이 해보려고 했던 거는 이 오메가 1, 오메가 2가 서로 어떤 분포를 찌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소스 디스트리뷰션이 코너가 딸려 있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대각선만 남아있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메가 1, 오메가 2에 따른 소스 디스트리뷰션을 좀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티처 스튜던트 RNN을 적용을 하는데요. 티처 스튜던트 RNN의 기본적인 이제 여기서의 메커니즘은 우선 티처와 스튜던트는 동일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둘 다 바닐라 RNN 형태인데, 액티베이션 펑션이 티처의 경우에는 하이퍼볼릭, 하이퍼볼릭 탄젠트이고, 스튜던트는 렐로 펑션입니다. 그리고 히든 디멘션은 티처는 2이지만 이제 스튜던트는 디멘션이 훨씬 커진 64 디멘션의 RNN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티처가 특정 히든 스테이트를 가질 수 있도록 컨트롤을 한 다음에 거기서 만들어진 인풋과 아웃풋을 이 스튜던트 RNN의 트레이닝 데이터로 먹여서 이 스튜던트 RNN이 이 티처 RNN과 유사한 HT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티처 RNN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티처 RNN은 처음에 이 웨이트들, 뭐 WREC, WIN, WOUT을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 IT랑 이제 그러니까 I0하고 H0는 0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고, 이렇게 무작위로 배정된 웨이트들로 이제 HT들을 각각의 타임 스텝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저자들이 원하는 것은 이렇게 계산된 HT가 아니라 특정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 HT이기 때문에 뭐 유니폼하거나 코너 컷한 그런 디스트리뷰션에서 HT를 샘플링을 해서 역으로 이런 HT를 만들어낼 수 있는 IT를 계산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모든 타임 스텝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IT와 그리고 이 W를 통해서 계산이 되는 OT를 데이터로서 만들어냅니다. 이 스튜던트 RNN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웨이트가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됐지만 티처 RNN 인풋과 아웃풋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러스 펑션을 최소화하고자 W 웨이트들을 배우는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결과를 보시면은 이 F 같은 경우에는 HT, 그러니까 티처 아래는 HT의 디스트리뷰션을 바꾸는 건데요. 주황색의 경우에는 이 코너, 결과적으로 스파르스한 부분이 레인지 인디펜던스를 줄이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 초록색도 마찬가지의 과정이지만, 이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확률 분포적으로 이렇게 점점 걔네들을, 코너에 해당하는 애들을 점점 빈도가 줄어들게 만드는 과정. 보라색의 경우에는 다이아고널만 남기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컨트롤된 HT에 따라서 이 G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Y축이 이 스튜던트 HT의 모듈러리티 값인 거고, 이 X축 같은 경우에는 티처 HT의 그 statistical dependence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가장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고널만 남기니까 statistically dependent는 굉장히 높아지지만 modularity는 그대로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주황색하고 초록색은 이제 range independence가 줄어들기 때문에 modularity가 줄어든다는 것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정도로 4 섹션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그러면 저는 이제 섹션 5에 대해서 발표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섹션 5의 경우에는 앞서 나왔던 그런 이제 수학적인 이제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다른 연구들의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챕터,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제가 소개할 부분들은 실제 이 논문에 없는 뭐 다이어그램들도 많고 그래프들도 많은데 조금 이렇게 잘 설명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일 처음 슬라이드는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래프 셀과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보고 싶었는데 앞서서 잘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고 range independence라든지 range dependence에 대한 부분들 역시도 이제 어,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XY가 같은 이제 이차원적인 그런 이제 그런 값들이 있었을 때 이제 X의 극값과 Y의 극값이 동시에 발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range independence라고 하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값들을 이차원 그램 평면에 그려봤었을 때 이렇게 rectangular한 모양을 뭐 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제일 덜 쓸 수 있는 제일 컨비니언트한 그런 이제 뉴런들이 어떤 그 워킹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모듈러하다는 것에 대한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믹스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그런 그림들을 보았을 때 진짜로 이제 순수하게 이제 오렌지가 3x3에서 랜덤하게 이제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 이제 둘 중에 하나로 이제 픽스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때의 그런 경우를 이제 위쪽이 모듈러하다 이렇게 뭐 볼 수 있고 아래쪽은 믹스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개념들은 다음과 같은데 이제 grid score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grid map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그리드 셀들이 이제 어떠한 그런 그 층위에서 어떻게 발화되는지에 대해서 히트맵으로 표현한 것들을 이제 그리드 맵이라고 볼 수 이제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드 맵들에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리드 셀들이 헥사고널하게 육각형으로 이렇게 어떠한 그런 파이링 주기를 가지고 있음을 제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60도씩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총 6번 이렇게 어트 코릴레이션을 봤었을 때 이제 이것이 서로 얼마나 비슷한지 얼마나 대칭적인지에 대해서 스코어를 낸 것이 그리드 스코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어떤 특정 환경 A에서 B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뭐 그리드 스코어가 어떻게 나왔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바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스코어가 증가하거나 혹은 유지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컷오프를 한 0.5에서 0.6 정도로 보는데요. 이것보다 더 이상이거나 더 크다라고 하면은 머저를 하다 이렇게 볼 수 이제 그 그레이드가 잘 유지가 되어 있고 따라서 이제 뉴런들도 머저를 하게 이렇게 액티베이션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믹스로 잘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되게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믹스드 맵, 그리드 맵과 그리드 스코어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맵상으로 봤었을 때 어떤 그런 그 그리드 셀들의 어떤 파이링 어떤 강도나 인텐시티나 아니면 그런 파이링 레이트 자체는 좀 이렇게 강할지 몰라도 어떠한 그런 그 분포로 봤었을 때는 이제 그리드 스코어 자체는 높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나올 그런 논문들을 읽는 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보시는 이 논문들은 이제 크게 머듈러한 그런 어떤 그레이트 셀들에 대한 그런 행태를 보이는 부분들을 어, 밝힌 논문들이 뭐 스탠 솔라라든지 버틀러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을 것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믹스하게 뉴런들이 액티베이션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제 논문이 이제 고쿠라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총 말씀을 좀 드리고 이후에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어떻게 해서 모듈을 하고 믹스트가 이렇게 서로 구분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우리 논문의 어떤 그런 정리, 어떤 그런 요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탠 솔라라고 하는 논문이 이 사람이 썼던 논문을 되게 어렸을 때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 논문이 처음으로 이제 어떤 그리드셀이라고 하는 이 어떤 특정한 그 스페이셜 그리드셀이라고 하는 그 공간 지각에 대한 그런 세포들에 대해서 이 세포들이 머저들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힌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그 그림 C와 그 그래프 C랑 D를 보시게 되면은 테트라터드를 하나씩 꽂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생쥐들이 있는 방의 이제 넓이를 바꿉니다. 그래서 넓이가 조금 이렇게 더 줄어들었었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일반적으로 그리드 셀들의 어떤 파이링 패턴이 바뀌게 되고 이 간격 사이가 이제 그 리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리스케일링 된 정도가 이 테트라터드들마다 0 아니면 100에 근접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uncontinuous 하다는 것을 밝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리드 셀들마다 어떤 특정한 그런 이제 모듈러한 그런 이제 움직임들을 취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제 이 논문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온 부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의 부분들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그림 C라든지 아니면 그림 F 같은 것들을 보시면 DB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모듈들이 또 이렇게 서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그러니까 DB 로케이션은 dorsal to ventral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런 이제 거리인 거죠. 이 거리에 따라서 모듈들이 이렇게 분포해 있는데 이 모듈들이 실제로 겹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층위가 서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봤었을 때 높이가 비슷한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기능은 서로 별개다. 이런 것을 처음으로 밝혔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후에 제가 말씀드릴 논문은 버틀러의 논문이고요. 이 논문의 경우에는 이제 앞서와 비슷하게 앞서는 이제 스탠 솔라에서는 이제 그 있는 공간의 크기에 어떤 그런 제약을 둔 그런 논문이었고요. 이것은 이제 프리하게 포어징 할 때 어떤 그런 생쥐들과 그리고 이제 학습 이후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교를 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었을 때 이제 environment 1과 environment 2 모두 다 해서 이제 그 그리드 맵 2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헥사고널하게 잘 그리드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그림 D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environment 1, environment 2에서 이제 어떤 그런 그 그리드 필드에서 이제 그 그러니까 그리드 1은 environment 1은 목표가 없는 것이고 environment 2는 목표가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이렇게 어떤 relevance를 보이거나 혹은 어떻게 피크를 이루거나 이런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크게 서로 이제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위에 있는 이제 그리드 맵 A를 보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environment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 계수가 좀 이렇게 뭐 크게 막 낮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환경의 어떤 그런 변화에 따라서 그리드의 어떤 스코어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보코라에 대한 논문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도 이제 비슷하게 실험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씩 실험이 좀 다 세부적인 사항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좀 더 이따가 좀 더 드릴 계획이긴 한데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실험에서는 이제 OF라고 해서 오픈 필드 어떤 그런 대조군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프리러닝과 이제 프로브과 포스트 프로브 이렇게 서로 두 가지 어떤 그런 이제 세션들에서 어떻게 그리드 스코어가 바뀌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이는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해보니까 이제 오픈에 비해서 이제 프리와 포스트에서 확실하게 이제 그리드 스코어가 준 것을 확인할 수 이제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그런 목표치의 그런 이제 필드 그리드에서 발화하는 그런 이제 그리드들의 숫자가 차이가 이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따라서 보카라의 논문에서는 이제 어떤 그런 이제 그리드 스코어가 감소했다. 따라서 모델하지가 않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 두 논문들이 약간 좀 각각 말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을 조금씩 이렇게 눈치를 챌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두 논문들의 어떤 차이를 비교를 해봤었을 때, 한쪽에서는 이제 어떤 크리스탈들의 모듈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쪽은 믹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해서 휴팅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비슷하게 이제 이런 현상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쓴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이 사람은 이제 이 어떤 타스크 어떤 종류에 따라서 이런 그런 차이가 보이는 것 이제 그런 차이 어떤 그런 변화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차이냐 하면은 이제 어떤 타스크들이 factualized 되어 있는지 아니면 entangled 되어 있는지 그 두 가지의 어떤 차이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grid map A와 B를 비교를 했었을 때 A에서는 지금 이제 좀 이렇게 없는 부분들도 이제 좀 이렇게 밝게 안 빛나는 그런 셀도도 있고 그렇지만 B는 확실하게 잘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그릭 맵의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이제 순전하게 독립적으로 이제 공간과 보상의 어떤 그런 독립성을 추구한 실험과 그렇지 않은 실험과의 차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버틀러가 보코라 실험의 제일 큰 차이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은 휴팅턴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버틀러의 경우에는 이제 매 실험의 타스크를 줄 때마다 매번 이제 이 음식의 어떤 그런 보상 위치를 바꾸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코라의 실험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프리프로브도 있고 러닝도 있고 포스트프로브 단계들도 있는데 이렇게 한 사이클을 도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그런 수많은 사이클 동안 하루 1일 내에서는 그 이제 보상 위치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휴팅턴은 버틀러의 실험은 이제 factualized 되어 있고 이제 이 보코라 실험은 entangled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그래프 C를 보시게 되면은 약간 비슷하게 어떤 말을 하는지를 좀 알 수 있는데 이제 이 제일 가운데 보시면 이 오렌지색 이 점들을 보시게 되면은 consistent한 이제 object location들 그러니까 일정한 그런 위치에 보상이 위치하게 된다면은 이제 이 Y 그래프처럼 이렇게 correlation이 더 증가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논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논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그 그래프 C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어, X축과 Y축을 먼저 한번 보게 되었었을 때 X축은 이제 보상이 두 점 중에 하나에 있을 확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Y축은 이제
그 모듈러리티와 믹스드인지 아닌지를 이제 구분하는 그런 상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간에 이제 이 제일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이제 보상의 위치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스페셜 셀과 그리고 object 벡터 셀들의 어떤 그런 이제 파이어링 패턴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유지를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컷오프를 이제 넘어가는 순간 모듈러리티가 깨지게 되고 그렇게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믹스처럼 애매하게 이렇게 서로 겹치는 듯한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실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RNN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확률적으로 이제 두 위치 중 하나의 이 그 보상 위치의 확률들을 변화시켜 가면서 실험을 해보니까 답이 이제 이런 식으로 머들을 하다가 탁 깨진 순간이 온다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약간 조금 다른 부분인데 이제 앞서서 나왔던 부분들은 이제 그 여러 논문들의 어떤 그런 결과들을 본인들이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보시는 부분은 이제 많은 실험들에서 자주 저지르는 실수들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C와 D 쪽의 어떤 그런 이제 그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것은 NCMI라고 하는 값인데 이제 어떤 한 오브젝트에 대해서 다른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 이제 이 뉴런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 뉴런이 발하는 정도에 대한 것을 이제 색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Y축 이렇게 어 이게 S1, S0, S1, S2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 왼쪽에 있는 이제 A 그림에 이제 오렌지 바나나 사과 이렇게 서로 비율을 이제 했었을 때 이 오렌지 바나나 사과의 위치를 다 알고 있을 때랑 그 중에 하나의 위치를 모를 때 그때 이제 그 모듈러리티가 깨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믹스드 셀렉티비티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이제 이 그림 C와 이 D의 어떤 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조금 이렇게 양극단이 있던 그런 값들이 서서히 이제 옆에 있는 셀들과 비슷해지기 시작하면서 애매하고 약간 웨이하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검었던 것들은 약간 조금 이렇게 더 옅어지고 밝았던 것들은 조금 더 어두워진 그런 이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논문의 어떤 재현이자 그리고 이 논문의 어떤 그런 애플리케 이제 그런 이제 그 타 논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루는 섹션 5가 끝났습니다. 아, 네. 혹시 잘 보이시나요? 목소리도 괜찮나요? 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 아, 네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에 제가 텍스트를 좀 많이 넣어놨는데 발표는 빠르게 진행할 생각이라 공유드린 발표 자료를 같이 읽어주시면서 네, 논의에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왜 렐루가 시그모이드에 비해서 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험에서 RNN과 바이올로지컬 시뮬레이션을 한 건데 저자들이 계속 렐루를 사용하거든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파헤쳐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로 렐루가 생물학적으로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렐루는 실제 뉴런의 파이어링을 더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뉴런처럼 렐루도 0이나 양수값만을 아웃풋으로 가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렐루는 에너지 이피션트하고 생물학적 제약 조건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렐루는 학습이 좀 더 안정적입니다.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크면 기울기가 거의 0이 되어서 혹은 그러니까 입력이 너무 작아도 기울기가 거의 0이 되죠. 이렇게 됐을 때 학습이 멈추는 gradient descent, vanishing을 보이는데 렐루는 이런 문제를 피해서 학습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다음으로 렐루는 상태 공간을 선형적으로 더 잘 구분해 줍니다. 어, 반면에 시그모이드는 출력이 0과 1 사이로 압축되기 때문에 뉴런과 표현이 겹치기 좀 쉬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렐루는 많은 뉴런이 의 값을 0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계산량이 실제로 감소하는 스파르시티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파르시티는 한 번에 적은 뉴런의 수의 뉴런만이 파이어링 되는
실제 뇌에서 보이는 특성과 유사하다고도 생각이 돼요. 어, 이렇게 총 네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렐루가 시그모이드에 비해서 좀 효율적인 것 같고 실제 바이올로지컬 컨스트레인트를 더 잘 반영하는 것 같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그러면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이 해당 논문과 그리고 우리 스터디에 있어서 되게 핵심적인 파트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미스드 셀렉티비티 그리고 모듈러리티 이것이 이제 뇌에서 뉴럴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데 제가 각각에 대해서 둘 다 준비를 해봤거든요. 왜 뇌가 믹스드 셀렉티비티를 나타내는가? 왜 뇌가 모듈러리티를 가지는가? 각각에 대해서 여러 논문의 관점들을 좀 가져와 봤고요. 제가 일단 한 번 다 설명을 드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좀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거나 논의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유는 논문에서 보여주는 그냥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레인지 디펜던트한 소스에 대해서는 믹스드 셀렉티비티가 더 에너지 이피션트합니다. 다음으로 믹스드 셀렉티비티를 통해서 좀 더 유연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 회로로 여러 가지를 처리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것이 이제 기존의 믹스드 셀렉티비티를 다루는 논문들이 대부분 포커스하고 있는 부분인데 믹스드 셀렉티비티를 통해서 넌 리니어한 컨비네이션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그런 디시전 메이킹 같은 거가 가능해진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뇌 속에서 따지면 프리프론탈 콜텍스라든가 히포캠퍼스 그리고 셀레벨럼 같은 부분이 그냥 단순히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에 비해서 조금 더 고등한 정보 처리를 하는 영역에서 미스트 셀렉티비티 같은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이 해당 주장을 좀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제 해당 논문에서 특히 섹션 5에서 되게 보여준 인상적인 관점이었는데요. 일부 믹스드 셀렉티비티는 사실 퓨어한 믹스드 셀렉티비티가 아니라 알고 보면 분석의 착시일 수도 있다. 이는 우리가 관찰하지 못한 변수 때문에 실제로는 모듈러한 변수인, 그러니까 뉴런인데 그것이 믹스드로 보이는 착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저자들이 했고요. 이제 다음은 왜 뇌가 모듈러리티를 가질까에 대한 분석이에요. 첫 번째는 또 논문의 말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결국 레인지 인디펜던트한 소스에 대해서는 모듈러리티가 에너지 이피션트 하기 때문에 모듈러리티를 가지는 거죠. 다음으로는 모듈러리티가 뉴런의 역할을 명확히 해준다는 점인데요. 그것 때문에 해석이 쉽고 특히 이를 통해서 다른 신호의 간섭에도 좀 더 강하게 어, 그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듈러리티가 포지션이라든가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좀 더 감각적인 자극을 나타내는 뇌의 영역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모듈러 레프레젠테이션은 서로 다른 태스크 간에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학습된 요소를 조합해 새로운 과제를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효율적이죠. 마지막인데요. 모듈러리티는 서로 다른 독립적인 변수를 분리해서 인코딩하기 때문에 한 변수의 변화가 다른 변수의 표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confusing이라든가 unrelated 시그널의 간섭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로 다시 믹스 셀렉티비티와 모듈러리티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뇌는 믹스드 셀렉티비티 그리고 모듈러리티 사이에서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는 균형을 잡고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는 한쪽을 좀 취함으로써 효율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자주 논의하고 계속 스터디를 통해서 생각해 봤던 주제인데 이에 대해서도 좀 의견 가지신 분 계실까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어, 기존의 논문들을 읽어봤을 때는 이제 좀 프리프론트 콜텍스 같은 부분에서는 믹스드 셀렉티비티가 나타나서 뭔가 넌 리니어하고 좀 어려운 태스크, 그 어려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믹스드 셀렉티비티가 유리하다. 저는 딱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논문이 소스의 레인지 인디펜던시, 그러니까 디펜던시가 믹스드 셀렉티비티를 오히려 에너지 이피션트하게 만들어준다.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이 전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있으실까요? 다르게 말하면, 그러니까 프리프론탈 콜텍스 영역들이 받는 인풋들이
그렇게까지 인디펜던트하고 그 서로 그 커버하게 되는 레인지의 범위가 넓지 않다라는 얘기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것도 맞는 편이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비주얼한 것들이라고 치면 색깔은 색깔만 단순하게 딱 생각을 해보면 되게 익스트림 밸류를 다 갖겠죠? 아니면 뭐 오리엔테이션을 쳤을 때도 모든 앵글을 다 갖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시각적 자극, 단순한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익스트림 밸류를 당연히 다 가질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커그니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든 밸류에 있어서 익스트림한 포인트를 갖는 것을 좀 흔하게 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좀 센터 오리엔티드 되어 있고 일반화되어 있는 거를 보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그런 거 사이에서 미묘한 거를 간지하는 것이 조금 더 고등한 역할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익스트림한 거를 구분하는 건 오히려 더 쉬운 태스크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스들도 살짝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더 감각적이고 내 이제 뭐 시카페로라든가 그런 데서 담당하는 소스들은 좀 더 레인지 인디펜던트하고 프리프론탈 코텍스와 같은 이제 인지적이고 좀 더 고등한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에서 받아들인 소스가 조금 더 레인지 디펜던트한 것도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 어, 제 생각에는 저게 레인지가 되게, 그러니까 미니멈과 맥시멈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인풋이 들어오려면 본질적으로 그 periodic 해야 저게 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리드셀이랑 이런 것들이 세상 그 2차원 공간을 인코딩하는 그 액티비티 맵 같은 걸 보면 진짜 2차원 공간으로 안 하고 토로이덜한 모양으로 음, 을 하잖아요. 토러스 모양의 매니폴드를 가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토로이덜하게 되면 그러니까 방금 배유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2차원 평면에 나타내는 거라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가깝게 미인 값이 있고 베리언스가 있어가지고 그 코너들은 인코딩이 안 됐는데 토로이덜한 그 서페스에다가 만약에 샘플링 한다고 치면 이제 어디가 끝이고 그러니까 어디가 엣지고 어디가 그 엣지가 아닌지가 더 이상 불분명한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뽑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토로이덜한 매니폴드를 학습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만 전체 레인지를 유니폼하게 그 샘플링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어떤 뭔가 이제 되게 기존의 연구랑 네, 해당 부분에서 보여주는 거를 같이 잘 그 설명하는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이제 lateral entorhinal cortex 관련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얘기하면서 미디어 entorhinal cortex 유도할 때 translational invariance 가정을 하고 하면 저게 그게 나온다 했잖아요. 그 글셀이 네네. 그거를 어떻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하면 그 전체 스페이스를 봤을 때 랜덤 폴리시라는 걸 가정하고 translational invariance가 만족돼야 된다는 조건 자체가 어디서든 리워드가 나타날 수 있어야만 만족되는 건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레인지 인디펜던스를 나타내는 말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이제 레인지 인디펜던스에 대한 얘기를 이제 똑같은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translation invariance가 만족이 된다는 것은 range independence다라고 음. 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되게 좋은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논의할 거 하나를 남겨놨거든요. 일단 이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제가 마지막 논의점을 얘기하고, 혹시 다시 이 앞에 미스 사이언티피크와 모듈러리티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여기로 돌아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논의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제 환원주의라는 것이 뇌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제 전통적인 환원주의 같은 경우에는
뇌를 되게 세세한 구성 요소로 나누어 가지고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하지만 뇌와 같은 컴플렉스 시스템은 전체가 부분의 이상이라는 상발성이 관찰되는 경우가 많죠. 어, 그리고 이제 뇌는 신체와 환경,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것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개방적인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뇌만 따로 떼어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연구적으로 많이 관찰이 되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연구 같은 경우에도 겉브레인 엑시스를 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으로 뇌는 경험과 환경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하는 가소성을 가지죠. 사회적인 경험이나 학습도 신경 회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신경계에 대한 분석은 단순히 생물학에 국한되지 않고 물리적 그리고 사회적인 현실로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어, 여기 있는 이 두 가지 사례가 대표적으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고무선 착각, 아까 고무선을 두고 거울을 두고 실제 손에다가 자극을 주다가 갑자기 고무선에만 자극을 줘도 그게 자기 실제 손에 있는 자극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죠. 아니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근육에 이너베이트하는 뉴런을 바꾸는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신경회로가 바뀌잖아요. 이런 예시들을 생각해 보면 뇌는 가소성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생물학적인 분석이 아니라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현실에 대한 분석이 동반되어야 뇌에 대한 좀 더 총체적인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체화된 인지 혹은 확장된 마음 이론과 같은 좀 철학적이고 컨셉추얼한 예시들도 뇌가 그러니까 인지라는 것이 뇌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뭔가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뇌를 고립된 정보 처리 장치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좀 통합적인 신경과학이 필요하고 분자와 세포, 그래서 행동, 그리고 행동에서 환경까지 미시적인 메커니즘과 거시적인 패턴을 함께 고려해서 다층적으로 이해된다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본인의 생각을 나누실 분이 계실까요? 사실 내용 자체는 모두가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구체적인 예시라든가 뭐 사례,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 아니면 뭐 공유해주고 싶은 연구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좀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내년부터 박사과정 들어갈 연구실에 있는 다른 학생이랑 이야기한 거고, 좀 공유하고 싶은, 아주 딱 맞닿아 있지 않을 수 있지만, 공유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의 뉴로사이언스 연구가 가지는 굉장히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무엇인가라고 얘기한다면, 뇌를 다이나미컬 시스템으로 보고, 계속해서 온라인 업데이트가 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지능의 본질이 아니라 지능의 부산물을 우리가 자꾸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런 태스크를 시켰을 때 이런 러닝 룰을 가지고 모델링하면 이걸 잘 설명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반쪽짜리 설명이고, 정말로 그렇게 그 학습을 하는 거라면, 이런 러닝 룰로 이런 걸 컴퓨테이션에서 푸는 거라면, 갑자기 이 상황에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연구들이 되게 좀 어렵고 까다롭다 보니, 대부분 굉장히 정적으로 태스크를 정해놓고 그 태스크를 에서의 뉴럴 레프레젠테이션이나 바뀌는 것들을 그냥 설명하고는 비헤이비어 피팅이 잘 되거나 뭐 이러면 우리는 설명했어 이러고 넘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게 지금 많은 뉴로사이언스 논문들의 문제점인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도 이 리덕셔니즘에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한 리덕셔니즘. 그러니까 사실 뇌는 그 어떤 그 옵티멀 폴리시가 파이라고 하면 파이를 인코딩하는 데가 아니고요. d파이 dt를 그 계산하는 데가 브레인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t를 정해놓고 그냥 그 t를 적당한 트레스토리를 준 다음에 우리 뇌를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공유합니다. 저도 뭔가 이 뉴로사이언스라는 거가 뇌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뇌의 그림자를 보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런 식의 생각은 자주 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것은 다소 과학적이지 않은 질문일 수 있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논문 같은 거를 보면, 뭔가, 뭐, 뇌에 또 각각 부분이 있어서 각각 기능을 하고, 이제 해마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모듈이 있어서, 각각의 모듈들이 이제 또 다른 기능을 하는 그런, 네, 되게 뭔가 하나로 우리는 스스로 느끼기에는 뇌가 이제 하나에 통합된 것.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틀어서 약간 하나라고 느끼는데, 실제로는 안에서는 이제 굉장히 구획돼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이제 약간 뭔가 의식의 측면이라던가 아니면 꼭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 이제 인간이 뭔가 하나에 통합된 자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약간 네, 이런 것에 대해서도 또 이 질문을 통해서 궁금해진 것 그 사실은 제가 그 이 디스커션에 대해서 조금 제가 준비를 아까 그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어떤 부분이었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리드셀이라고 하면 연구에서도 그렇고 다른 부분들에서도 그렇고 그냥 그리드셀은 그냥 그리드셀로 끝난다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리드셀에서 그리드 스코어가 떨어지게 되면 그리드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들이 논문들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일정하게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하나의 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실제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외부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런 메커니즘들이 언제라도 밝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염두를 하고 연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뭐 앞서 말씀하신 것들처럼 다 일리 다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조금 이렇게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외부 자극이 어떻게 뇌에 인플루언스를 미칠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해보는 것도 유익하거나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드 코드에 대해서 조금 생각난 일을 흥미로웠던 논문을 하나 언급하고 싶은데 아밀로이드 플라그를 과발현시킨 쥐에서는 펫 인테그레이션 태스크를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로 가서 이제 정해진 위치나 이런 것들 인코딩을 잘 못하는데 얘네가 되게 잘하는 위치가 있어요. 어디냐 하면 벽 근처예요. 벽 근처. 이렇게 사각형 그 통 안에 넣어 놓으면 비주얼 큐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밀로이드 베타 과발현한 쥐에서 엔토라이너 콜텍스를 보면 그리드 셀이 있기는 해요. 근데 헥사고널 모양이 아니고 스퀘어 모양이에요. 90도 방향이고 그 90도가 벽이랑 정확히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는 얘네가 그러면 뭔가 전략을 취할 때 비주얼 큐를 바탕으로 벽 근처에서는 이 벽을 레퍼런스로 삼아서 내가 어느 위치쯤에 있어야겠다라는 문제로 바꿔서 푸는 건데 더 이상 이제 패트 인티그레이션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뭔가 이 그리드 셀이라는 게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뭐 태스크를 리워드를 어떻게 디스트리뷰션 하냐에 따라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풀고 싶은 태스크 디펜던트하게 베이시스를 바꿀 수 있는 셀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몇 가지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있는 거죠. 그리드 셀 같은 경우에는 베스티뷸러 인풋들이 막 들어가니까 패트 인테그레이션을 기본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패트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리드 셀들이 우리 뇌에도 있고 주위 뇌에도 있는 거고 근데 특정 조건이 돼서 그걸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면 그 나름대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서브 옵티멀 태스크를 정의해서라도 풀려고 한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유용한 베이시스를 우리 뇌가 배운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거는 이 실험이 G에서만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요. VR로 해가지고 그 사람에서 패트 인티그레이션 태스크를 시키면
그 레퍼런스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비주얼 레퍼런스가 없는 광야 같은 데다가 놓고 이 나무 찍고 저 나무 찍고 저 나무 찍은 다음 다시 원래대로 왔을 때 버튼 눌러 이거 하면 되게 못하거든요. 아포 입실론 4 그 알리를 가져서 알츠하이머 리스크가 높은 사람들은 3, 40대 때부터 못해요. 근데 비주얼 큐 등대를 준다든가 벽을 이렇게 치면 그 효과가 마스킹이 돼요. 그냥 노멀 인디비주얼이랑 그 퍼포먼스가 비슷해요. 근데 그 논문에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그 VR에서 움직인 트래젝토리를 보면 평균적인 인구에 비해서 차이가 하나 있는데 벽이랑 그 등대 같은 랜드마크가 있으면 그거에 좀 더 가깝게 내비게이션이요. 그거에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더 움직이는 궤적이 그 레퍼런스를 좀 잘 이용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굉장히 신기하죠. 왜냐하면 G에서도 나오는 결과가 휴먼에서도 나오니까. 그래서 사실 리덕셔니즘이 그나마 조금 뭔가 동의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려면 저는 그런 어프로치들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로스 피시스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을 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G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사람에서도 비슷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은 더 컨피던트하게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웰루랑 시그모이드 관련해서는 저는 이게 딱 대응되진 않을 수 있는데 옛날에 대학교 때 했던 시뮬레이션 실험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게 생각이 나서 호지킨 헉슬리 모델의 인풋을 랜덤 노이즈를 시그마를 늘려가면서 주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웰루 모양처럼 이렇게 됐다가 점점 시그모이달 모양으로 바뀌어요. 랜덤 노이즈를 강하게 주면 줄수록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인풋이 그러니까 랜덤 노이즈 때문에 살짝만 threshold를 넘을 확률을 올려줄수록 시그모이드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노이즈가 전혀 없으면 진짜 인풋 커런트가 일정 threshold를 넘겨야 탁 액티베이션이 되니까 렐로 모양처럼 나올 거고 그걸 생각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렐루가 좀 더 만약에 biophysically energy efficient 하다 이런 얘기를 진짜로 하려면 그 리키한 뉴런들과 리키하지 않은 뉴런이 존재하는가? 네. 랜덤 노이즈에 더 좀 모듈레이션 될 수 있는 뇌 영역이 있고 아닌 영역이 있다면 리키하지 않은 영역인 거는 아닐까? 미디어 엔터라이널 콜텍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반대로 리키한 영역이 있는가? 리키한 영역이 있다면 걔네는 왜 리키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렐루와 관련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어,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라는 현상을 사실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함수죠. 현재로서 뭐 갤루 같은 거 나타나고는 있지만 다 렐루 베리언트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바이올로지컬 시뮬레이션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함수는 결국 렐루 위주로 될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방금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하게 0이 나타나는 거는 좀 바이오 피지컬한 그 실제 현상이랑 좀 맞닿아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워낙 학습을 시키면서 레귤라이제이션을 워낙 열심히 하니까 사실 인풋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각 레이어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파이널 아웃풋을 억제를 시키니까 그것이 새롭게 인풋으로 들어갈 때도 되게 작은 범위 안에 들어가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올로지컬하게도 그때 렐루가 나타났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렐루가 좀 그런 상황에서만 어차피 쓰이기 때문에 결국 바이오피지컬한 거를 또 잘 반영할 수 있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 들기는 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더 코멘트나 그런 거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고요. 또 혹시 뒤늦게라도 기억이 나거나 하면 코다에다가 그냥 남겨주시고 공유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